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범 내려온다님께서 인터뷰에 참여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어떤 무서운 이야기일지는 저희가 들어봐야 알겠지만 범 내려온다님께서 또 깔끔하게 또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경청해서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범 내려온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범 내려온다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주제가 될지 궁금하네요. 이거는 이번에 제가 이제 같이 운동하는 형님께서 실제로 겪으셨던 일이고요. 오빠죠? 거의 나이대가 이제 삼촌대여서 저희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분이 겪은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범 내려온다요! 이야기 시기 때는 일단은 1984년에서 1985년대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이 일은 이제 저와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주이스 형님, 건희 형님을 하고 있습니다. 건희 형님의 실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형님이 이 이야기를 처음 하신 게 작년에 저희 가평 놀러 갔었을 때 무서운 얘기 한번 할까 해서 내가 실제 있었던 일을 한번 이야기해줄게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건데 되게 어릴 때 일인데도 엄청 선명하게 기억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40년 전 형님이 6에서 7살 때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이 형님께서 못 사는 편은 아니고 정말 잘 사는 집에 속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잘 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집에 마당도 있었고 아무래도 뭐 마당 앞에 철봉도 두고 그네도 두고 넓은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당시에 아버지께서 화초랑 나무 키우는 것에 취미를 점점점 드시다 보니까 마당이 조금 더 넓은 집을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굳이 뭐 지금 집을 냅두고 또 이사를 가야 되나 하지만 아버지가 점점 키우는 것에 더 욕심을 내시다 보니까 어머니랑 백방으로 부동산을 들락거리면서 이리저리 집을 알아보셨고 한참 그렇게 집을 알아보시다가 주변 시세 대비 가격에 나온 거진 100평 이르는 단독주택을 알게 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 집을 보고 나셨는데 그때 딱 보자마자 이 집이다. 이 집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 집 구조가 대충 엄청 넓은 마당이 있었고 그 마당에 푸른 잔디도 깔려있고 그리고 주택은 방 3칸에 넓은 응접실이랑 거실이 구성되어 있던 집이다 보니까 마음에 드셨다 하더라고요. 원래 또 제사도 많은 집이다 보니까 응접실 넓으면 또 좋지 약간 이런 느낌이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바로 계약을 하려는 기세였지만 또 이 계약을 하기 전에 이 형님의 친할머니께 어머님이 직접 전락을 하셔서 이 집을 몇 번 지금 이렇게 집을 받고 어디 몇 번지에 어디에 어디 집이다 뭐 집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상세하게 되게 설명을 해주셨대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친할머니 분이 원래 천주교 신자시면서 미신은 잘 안 믿는 분인데 며칠 후에 다시 이 친할머니가 연락을 하셨대요. 어머니에게.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친할머니 말씀으로는 그 집은 북향이라서 해가 잘 안 든다. 집이 음산하고 풍수지리상 기가 빠지는 지리여서 그 집은 안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집에 귀신이 씌었다고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집으로 거의 갈 생각이다 보니까 들떠가지고 하려는데 갑자기 이렇게 초를 치셔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어머니는 뜬금없이 이렇게 초를 치고 그러냐.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 그리고 풍수지리는 내가 잘 살면 상관없고 까짓 거 뭐 별로 신경 안 쓴다. 괜찮다. 마당이 넓은 거 이런 거 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친할머니도 두 손 두 발 다 든 거예요. 그럼 너네 알아서 그냥 이사 가서 살아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형님네가 알아봤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막내랑 셋째 고모가 서울에 취직을 하시면서 이 집에 상경을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님, 그리고 형님의 누나, 막내 고모, 셋째 고모 이렇게 6명이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대요. 마당으로 큼지막한 식탁도 가지고 나와가지고 불 지펴서 고기도 구워 먹고 아버지가 취미 자체가 나무를 가꾸고 화단을 가꾸는 게 취미시다 보니까 뭐 소나무까지 이렇게 쫙 한 30그루는 정말 심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청 넓었대요.
그래서 다시 마당에 뭐 철봉도 받고 그네도 받고 이제 마음껏 뛰어노는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바라보시면서 엄청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거죠. 그때 형님 말씀으로는 정말 진짜 남들보다 풍족하고 여유롭게 날을 지냈다고 기억하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다가올 무렵쯤 거의 9월쯤이었다고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6살 꼬마였던 형님은 거실에 엎드려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고, 그리고 그 바로 뒤편에는 부엌이 있었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오실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대요. 거실이랑 주방이 거의 연결돼 있다 보니까 형님 뒤편으로는 그 어머님 형상이 보이는 거예요. 요리를 하시는 그 형상이 보이다 보니까 어머니는 요리하시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림 그리다가 뒤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형님이 딱 그 소리 들었을 때 직감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들었었고 오? 순간 이 느낌 때문에 놀랬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못 돌아봤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순간. 근데 아까 어머님께서 뒤에서 요리를 준비하신다 하셨잖아요. 도마를 두드리고 있던 채소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무언가 물건이 같이 엎질러지는 소리가 함께 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쓰러졌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니까 어린 나이에 무서웠던 거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뒤를 돌아봤는데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거예요. 예상했던 대로. 근데 여기서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도 소름 돋았대요. 어머니가 쓰러져 계셨는데 그 어머니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눈빛이 굉장히 섬뜩하게 자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나이에 형님은 엄마 일어나라고 막 흔드는데 어머니는 계속 뜬 눈으로 누워 계시고 미동이 없으시니까 너무 무서워서 옆집에 뛰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 옆집 이웃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옆집 어머니를 약간 간단하게 종이 엄마라고 외치면은 종이 어머니 저희 어머니 쓰러졌다고 저 한 번만 도와달라고 어린 나이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어머니는 손에 고무장갑도 못 벗고 형님네 집으로 뛰쳐 들어가서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큰 힘을 낸다고 그 쓰러지신 어머니를 어떻게 등에 들쳐업고서는 근처 병원에 막 뛰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때도 형님이 소름 돋았더라고요. 분명 등에 어머니가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그때도 그 눈에 의식은 없지만 그 충혈된 눈으로 자기를 계속 정면으로 보고 있었대요. 계속 자기를 마주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분명 나를 봤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그렇게 무서워서 지금도 기억을 하셨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 도착을 하셨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병원에서는 저희 도저히 모르겠다. 아무래도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해서 앰뷸런스를 부르고 근처에 있던 대학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게 돼요. 근데 그 병원에 가서도 검사를 한참 하는데도 병명을 도대체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형님은 원인도 모르고 어머니는 쓰러져 계시고 아버지도 의문을 모르고 결국에는 누나만 끌어안고 같이 한참을 울다가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씀이 과로로 일단은 입원을 시키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과로라는 말이 전혀 자기는 납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나가서 일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집에서 전업주부로 계시면서 그렇게 무리를 한 일을 하신 게 없는데 하다못해 낮에 집안 청소나 반찬거리 정도 하시고 취미가 자수이신 분이다 보니까 전혀 과로할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러면서 어머님이 의식을 차리시고 이렇게 병원에서 한 일주일 정도 생활을 하시다 퇴원을 하셨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셨는데 어머니께서 그때 집에 돌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분명 뭔가 있다라고 한마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아버지가 여쭤보니까 그때 쓰러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하얗게 머리가 비워진 상태로 쓰러지고 그 뒤로도 계속 느낌이 안 좋았다 하면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뭐 누구 하나가 느낌이 안 좋다라는 말 하기에는 사람들이 다 안 믿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버지도 고모도 자기도 누나도 모두 그 말을 그냥 안 듣고 그냥 몸이 허하고 몸이 안 좋아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시간이 지났는데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한 며칠 뒤쯤 그날도 똑같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아버지 오실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고 형님은 거실에서 놀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누가 대문을 벌컥 차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인가 싶죠. 갑자기 집을 누가 발차고 들어오니까. 근데 웬 아저씨 한 분이 엄청 다급하게 들어오셨는데 그 아저씨 등에 엎인 사람이 형님 누나였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누나가 막 울면서 엎여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 누나가 이 일이 있기 며칠 전부터 조금씩 피부에 뭐 다리에 반점 같은 게 살짝 올라왔었다고 했었대요. 약간 수두 환자처럼. 그게 다리 전체로 퍼져서 점점 열이 끓었고, 이게 학교에서도 몸이 안 좋아서 일찍 끝나고 오는 길이었는데 결국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길거리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그 아저씨는 쌀집 아저씨였고, 쌀집 아저씨는 집 앞에 쓰러진 누나를 업고서는 네.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누나를 데리고 또 병원을 가게 된 거죠. 몸에 이상한 반점이 나고 갑자기 열이 나가지고 애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또 동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또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또 결국에는 앰뷸런스를 타고 대학병원에 가서 계속 검사를 받고 하는데 도저히 원인을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병원에서 뭘 보는 거냐고. 애가 아파가지고 열이 끓고 올라왔으니까 쓰러진 건데. 하지만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오는 걸 어떡하십니까, 아버님.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입원은 시켜야 되니까 그때 당시에 약진이라는 병명을 붙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약진이 약을 잘못 먹어서 올라오는 부작용이라고 하는데 형님은 이것도 이해가 안 갔대요. 왜냐하면은 자기네 누나는 약이 너무 쓰다 보니까 한약 한 방울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고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한테 무슨 말도 안 되는 병명을 갖다 붙이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대체 누나 보고 뭐 먹었냐, 뭐 했냐 물어봐도 누나는 먹은 게 없다 하고 원인 모르게 또 며칠 동안 입원을 했다가 어영부영 그렇게 형님 누나분이 퇴원을 했다고 했었대요. 그러면서 어머니는 또 누나마저도 그런 상황을 보다 보니까 분명 집에 뭐가 있다라고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누나가 퇴원을 하시고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추측을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집에 귀신이 씌었다고. 결국에는 이제 어머니도 살짝 인정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 말은 또 가족들은 안 믿죠. 귀신이 어딨냐. 그냥 이거는 누나가 진짜 아픈 거였고 엄마가 아픈 거였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또 흐지부지 날이 흘렀고 그때 처음에 아까 할머니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 시기 때 또 안 좋게 간암 판정을 받으시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계실 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 어른들은 관례처럼 이제 큰아들 집에서 부모님 거기서 돌아가신다고 인생을 정리하러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형님네 집에 할머니가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앞에 엄마 사건도 있었고 누나 사건도 있었는데 할머니까지 들어오시니까 집이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다들 예민한 상황이었죠.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발그락 소리를 내면은 불안하니까 고모든 아니면 엄마는 다 뛰어 올라가고 확인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할머니 곁에서 이제 형님이 책을 읽고 계시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형님 팔을 잡더니만 좀 이상하다. 가서 너가 엄마 좀 불러온나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앞에 어머니 아버지가 오셨는데 할머니가 이제 갈 때 됐다라는 말을 뱉으시려고 하시는 건지 이렇게 마음을 준비를 하시고 오셨는데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게 꿈에 돌아가신 이모님이 자꾸 나온다라고 첫 마디를 하셨대요. 그래서 꿈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했더니만 그 이모님이라는 분이 자꾸 자기를 같이 가자고 설득을 했고 할머니께서는 싫다고 하시는데 그 꿈에서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자꾸 점점 따라가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할머니가 꿈속에 참고 다음에 부르면은 같이 갈 거니까 그때 준비해 놓으라고 그렇게 꿈에서 말씀을 하시고 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는 그냥 할머니께서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헛것 보이는 거니까 그러지 말라 괜찮다 이렇게 달리셨대요. 네, 알았다 하고서는 다음날 또 할머니가 주무시다가 갑자기 깨셔서 형님네 어머니를 부르셨고 이때 할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분명 꿈에서 이모를 봤는데 이모가 아니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모가 맞는데 이모가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그러면 도대체 뭘 봤길래 이랬는데 이모의 탈을 쓴 키가 억수로 큰 여자가 자꾸 오란다 애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인가 싶은 거예요. 이게 갑자기 무슨 꿈을 꿨길래 저럴까 싶은 생각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되게 순간 흔들릴 뻔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기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잘못 보신 것 같다, 괜찮다, 그러지 말라고 정신줄 잡으시고 할머니를 케어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옆에서 형님도 같이 할머니 수발을 도와드리고 네. 그렇게 할머니 옆에서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는 이 어린 형님이 꿈을 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꿈을 꾼 게 내용이 일단 풍차가 돌고 있었고 튤립이 핀 꽃밭 가운데 할머니께서 흔들의자에서 뜨개질하면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키가 엄청 크고 귀도 없고 코도 없었으면서 파란 쪽도 없는 여자가 나타나서는 갑자기 할머니 머리를 잡아채고서는 질질 끌고 갔대요, 꿈에서. 그래서 이 어린 형님이 그 여자한테 달려들어서 붙잡았는데 오히려 이제 끌려가는 할머니의 표정은 미소를 짓고 계셨고 그 키 큰 여자는 그 형님한테 눈빛 한 번 주지 않고 할머니를 끌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꿈에서 깨고서는 어린 나이에 그런 꿈을 꾸니까 무서워서 안방에서 어머니랑 막 뛰어가서 주무셨고 그렇게 그 꿈을 꾸고 난 일주일 뒤에 할머니께서 네.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에 어머니께서 고모들을 다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고모들한테 했던 말이 니들 빨리 얼른 피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뚱딴지잖아요. 예. 할머니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갑자기 고모 두 분한테 나가라니까. 그래서 고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언니가 우리가 싫으니까 그냥 내쫓으려고 하는 거구나.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대가지고 사실 화가 난 거예요. 왜냐면 예. 어머니가 집에 귀신 씨였어. 그러니까 너네 나가서 지내 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에 진짜 저 언니도 가지가지 별 이유 돼가지고 우리 쫓아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여태 다 추측이긴 하지만 어머니께서 여태 일어난 대항사고 3가지를 논해본 거예요. 자기가 쓰러졌던 거, 그리고 누나가 이상한 반전과 함께 열이 났었고 쓰러졌던 거, 그리고 이 집에 계시면서 어떻게 보면 할머니께서는 이미 시한부시긴 하셨지만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근데 이 3가지가 다 생각해보면은 집안의 장손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이 형님이 모든 일을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여자가 수모를 겪고 있는 거를 무조건 장손 앞에서 보이고 있다라는 결론을 어머니께서 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둘이가 위험한 일이 또 날 수도 있으니까 나가서 지내라 이렇게 했지만 막내 고모는 그래도 좀 이해한다 하고 쿨한 척 하면서 친구 집으로 나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셋째 고모는 콧방귀도 안 끼고 난 안 나갈 거라고 하면서 그냥 방에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는 그 사이에 집을 일단 부동산에 먼저 내놓으셨고 예. 그런 와중에 정말 예상을 피하지 않고 셋째 고모가 해를 또 형님 앞에서 입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이구야, 예. 그래서 형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누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돌아보니까 셋째 고모가 이제 내려오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내려오는 걸음걸이가 정상 걸음이 아니라 되게 좀 비틀거리듯이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거실에 자기 쪽으로 오시더니만 자기를 딱 돌아보더니만 갑자기 피를 딱 토했대요. 피를 딱 토하고서는 똑같이 어머니가 쓰러질 때처럼 자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계속 쓰러져 계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그때는 같이 계셨으니까 네. 얼른 종합병원 데려가서 치료하고 치료를 하고 입원하시고 수술까지 받게 되셔서 이때 상태가 너무 안 좋으시다 보니까 중환자실에 눕고 말았대요. 그러고 나서 고모가 있었던 방을 이렇게 막 다 뒤져보니까 그때 당시 독약이 한 병 발병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모가 그걸 드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고모를 막 다그친 거예요. 니는 엄마 돌아가셨다고? 네 죽으면 어쩌려고 그랬냐고. 근데 의식 차린 고모는 예. 어머니가 그렇게 뭐라 하셔도 표정 변화가 없었대요. 무표정으로 있다가 딱 한마디 던졌다 하시더라고요.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한테 그런다. 고모는 그날 자기가 왜 그 약이 자기 방에 있었는지도 그리고 자기가 그 약을 왜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난대요, 사실. 그리고 난 도대체 지금 왜 여기 누워있는지도 모르겠다고. 근데 고모도 그렇게 해를 겪으시니까 하신 말씀이 얼른 집 이사 가자, 안 되겠다. 그 말만 되풀이 하셨대요.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집에 있기가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있던 여자는 모두 옆집으로 시신을 했었고 옆집에 양해를 구해서 집이 팔릴 동안만 좀 지내겠다 해서 지내셨고 아버지랑 형님도 같이 그 옆집 살면서 이제 일단 일상생활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또 어린 나이에 자기 원래 집에 철봉도 있고 그네도 있는데 놀고 싶잖아요.
그래서 막 그 집 가서 놀려고 하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성을 냈대요. 나오라고. 그 집에서 해당한다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고 한 달 정도 뒤에 그 집이 딱 팔렸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팔리고 나서 그 집에 한 10가구 이상 다가구 주택을 짓는다는 말을 듣게 됐고 형님은 거기랑 아예 거리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이사 가고 몇 개월 뒤에 집에 전화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경찰이었던 거예요. 경찰이 예전에 여기 번지 몇 동에 거주하셨던 분 맞죠? 이래가지고 아, 네, 맞다고. 저희 거기 살다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으면 다른 데로 이사 왔다 이랬는데 그 집이 지금 재개발을 하면서 땅을 파고 있는데 그 집 아래에서 관이 하나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다급하게 경찰들 전화를 받고 그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들어봤는데 예. 지방공사를 하던 도중에 관이 나왔는데 그 관을 열어봤더니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었대요. 근데 그 손이 여자 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일단 전에 거주를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은 조서 비슷하게 쓰고 오고 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가서 집 앞에서 일단은 전 몇 개랑 막걸리 챙겨가서 큰 절을 2번 올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예상하기에는 아들과 관련된 여자한테 뭔가 수모를 당한 한 깊은 여자가 귀신이 되어서 이 터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집에 오는 여자들한테 일부러 해를 장손 앞에서 입히는 것 같고. 오호.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요. 아까도 형님 꿈에서도 그렇고 네. 할머니 꿈에서도 그렇고 없는 여자가 나왔다 하다 보니까 또 이게 그렇게 어머니께서 유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는 그 여자 원혼이 장손 앞에서 무조건 여자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게 남아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건 이 집은 그 여자의 한이 맺힌 집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 섬뜩하다. 예. 그래서 자기도 이 일은 참 40년이 지나면은 사람이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는데 잊혀지지가 않지, 이런 건. 네, 잊혀지지가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기는 살면서 이 일이 가장 무서웠다고. 그때 어머니 눈빛이며 고모가 쓰러진 거며 그때 그 상황이 정말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런 썰을 저에게 작년에 야. 랜턴 하나 켜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실화를 네. 들려주셨긴 했지만 법 내려온다님께서 이렇게 전달을 잘해주시니까 저희가 재밌고 무섭게 듣는 거지 그 썰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으면 그 썰은 무서운 썰이 아니게 되는 건데 네, 법 내려온다님은 말씀을 워낙 잘하시니까 믿고 듣습니다. 이제 아유 그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네, 정말이고 앞으로 뭐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만 주신다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고 혹여나 뭐 없으셔서 못 오시더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면서 또 기다릴 거니까 걱정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또 쿨하신 법 내려온다님이셨는데 이야기 해주실 때는 딱 무겁게 분위기 싹 바꾸셔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법 내려온다님 사연이 올라가면 여러분들 또 많은 응원 댓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법 내려온다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아주 섬뜩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셔서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법 내려온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오늘 법 내려온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실 게 지인분께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한번 들어봐야 알겠지만 그 이야기를 최대한 또 잘 전달해 주시는 분이니까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법 내려온다! 오늘 이야기가 2가지가 되는데 주제는 밖에서 함부로 물건을 주우면 안 된다와 와, 예. 남이 함부로 두고 간 물건을 쓰지 말자. 이 2가지가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오호.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현민이라는 무당 아들이신 그 친구 이야기인데
이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친구가 예전에 안동의 시골 마을 쪽에서 살다 보니까 집 뒤에 야산도 있고 예. 되게 시골이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때 또래 애들이 시골이다 보니까 산 타는 것도 좋아하고 뭐 개울까지 노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집 뒷동산을 이렇게 좀 산을 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쯤에 동네 뒷산에 놀러 올라갔다가 산책로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새길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야산에서 놀고 약간 어떻게 보면 탐험놀이처럼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야산 안쪽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낡은 되게 오래돼서 버려진 폐가가 하나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거에 관심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약간 좋아할 나이다 보니까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들어가 봐야겠다 하면서 또 어린 용기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폐가에 가서 안에 들어가서는 처음에는 이제 기웃기웃 거렸대요. 안에 좀 뭐가 있나 보고 있는데 안쪽을 보니까 그냥 엄청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집 약간 특별한 거는 막 크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더 용기가 생겨가지고서는 그래 뭐 별거 없네 하고서는 집 안에 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또 이런 꼬맹이들이 안에 들어가면은 나 여기 갔다 왔다 이런 증거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좀.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기념할 거를 챙겨갈까 하고서는 안에 들어가서 챙길 만한 걸 찾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에서 발견했던 게 저한테 얘기해준 게 저희 조그만한 네모난 성냥 담긴 성냥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성냥을 챙겨왔대요. 그게 아무래도 제일 작고 별거 없지만 아무래도 많이 낡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기념품으로 챙겨야지 하고서는 이 물건을 챙겨서 집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조그만한 어린애가 야산에서 놀다 왔으니까 아무래도 피곤하다 보니까 집에 와서 좀 이른 잠을 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조금은 신기가 있는 친구긴 하다만 이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 꿈이 되게 선명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꿈에서 동네 뒷산에 그 폐가가 자기 꿈에 나왔대요. 근데 그 폐가에서 되게 거뭇한 약간 탄 연기 같은 게 스물스물 집에서 기어 나오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왜? 그러면서 그 스물스물한 연기가 점점 그 뒷산을 타고 내려와서 자기 집까지 오는 꿈을 한번 꿨대요. 근데 그러다가 싶어가지고 딱 꿈에서 깨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쁜 꿈을 꿨지 싶었는데 일단은 또 이렇게 하루가 넘어가고 그 다음날에 또 그냥 별 큰일은 없었대요. 별 큰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가 밤에 또 꿈을 꾸면은 똑같이 그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그 폐가에서 연기 같은 게 스멀스멀 나오고 그게 점점 뒷산을 타고 내려오는데 이번에는 자기 집까지 내려오는 그런 꿈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한 번은 그 꿈에서 시점이 점점 뒷산 폐가에서 자기 집으로 바뀌고 집 밖에 그 약간 하얀색 한복 같은 그 무당분들이 입으실 때 삼각형 약간 꽃갈 같은 한복 같은 거 뒤집어 쓰시고 붓할 때 입으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를 쓰고 거기서 자기 집 중심으로 강강술래를 도는 꿈을 꿨대요. 점점 집 중심으로 빙빙 꿈을 꿨고 이 꿈을 꾸고 또 깨고 또 다시 꿈을 꾸게 되면은 또 자기 주변에서 계속 그 무당분이 나타나가지고서는 계속 집 근처에서 이상한 말을 하면서 강강술래마냥 또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처음에는 1명이 나왔다면은 점점 3명이 나오고 그 다음엔 뭐 10명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집을 빙빙 도는 그래서 자기가 꿈 시점에서 방에 누워있다가 창문 밖을 딱 보니까 인기척이 느껴졌대요. 아니나 다를까 밖에서 그렇게 강강술래 하고 있던 분 중에서 그 존재들이랑 눈을 마주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느낀 게 너무 섬뜩했다. 너무 뭔가 잘못 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딱 진짜 X됐다. 이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꿈에서 깨야 되는데 계속 그 존재들이 자기 집을 중심으로 빙빙 돌면서 이상하게 소리를 내고 있는데 꿈에서 점점 안 깨더래요 오히려. 그리고서는 기묘하게 갑자기 또 꿈의 시점이 바뀌면서 자기가 하늘에서 집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시점으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게 자기 집뿐만이 아니라 동네 전체에 진을 치듯이 이렇게 강강술래를 계속 돌고 있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린 나이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무서운 꿈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꿈에서 깨고 싶은데 하는 순간에 자기 시야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이 일체히 자기를 동시에 위로 올려다 쳐다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눈 마주치자마자 너무 놀래서 그 꿈에서 깼대요. 근데 이 꿈에서 깨고 나서 주변을 돌아봤을 때 당연히 주변에 무언가는 없었지만 자기가 깨고 정말 소름 끼쳤던 게 그 산 폐가에서 갖고 왔던 성냥꽉 있잖아요. 그걸 분명 쥐고 잔 적이 없는데 그게 자기 손에 쥐고 있었고 그리고 일단 몸에서 식은땀이 엄청 났었다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예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 중에 밖에서 뭐 함부로 물건 갖고 오지 마라 약간 이런 말이 생각나서 그런지 겁에 질려서 결국에는 그 뒷산 폐가에 얼른 그 성냥값을 제자리에 두고서는 돌아왔다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뒤로도 엄청 큰 문제가 있진 않았지만 일주일에 가끔씩 꿈에서 그 옷을 입은 무당분들이 한 번씩 스쳐 지나가듯이 봤는데 그분들이 전처럼 자기를 이렇게 섬뜩하게 바라보진 않지만 힐끔힐끔 한 번씩 보고 지나가는 꿈을 자주 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 나중에 그 친구도 알게 된 게 사실 그 폐가가 전에 한참 오래된 무당분의 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얘도 이 얘기를 자기 어머니한테 말씀을 안 드린 게 말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또 말을 안 했대요. 근데 좀 커가지고 어머니한테 사실 그때 당시에 이랬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집이 원래는 무당집이었다가 아마 그 집이 불이 나고 화가 생겨서 거기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렇게 화를 입은 곳에서 너가 그렇게 남의 물건 아무리 그 작은 성냥꽉이라 해도 그걸 챙겨와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건 건드리지 마라 라고 경고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화가 하나 있었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제 16년지기 친구 이야기인데 이 친구네 외가댁 자체가 좀 신기가 있고 좀 미신을 믿는 집안이기는 해요. 이 친구 이름이 강유라고 하면은 강유가 자기 말로는 4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했었고 이 일을 어머니가 커서 풀어줬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께서 집을 이사를 하시고 새 집에 와가지고 집을 확인하는데 집에 낡은 나무장이 하나 있었다고 했었대요. 근데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보니까 그거 뭐 한참 예전 집주인이 쓰던 장인데 그냥 뭐 왜 쓰셔도 돼요. 뭐 주인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어머니는 마침 장이 없었던 타이밍이다 보니까 오히려 좋죠? 그러면 저희가 이거 쓰겠습니다 하고 그 나무장을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일의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4살이다 보니까 4살쯤이면은 그래도 동네 어린이집 친구들이랑 웬만해서 놀이터에서 놀 나이대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평소대로 막 뛰어놀고 웃고 다 뭐 떼쓰지도 않고 밖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게 기분 좋은 상태로 집만 오면은 애가 너무 울었대요. 계속 울었대요. 막 어르고 달래고 계속 우니까 이게 침인지 코인지가 넘어갈 정도로 계속 우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울다 보면은 진짜 숨이 넘어가는 상황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아픈가 싶어가지고 애를 안고 응급실에 가면은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어요. 열도 안 나고. 그래 밖에 또 나가면 얌전한데 집에만 들어오면 자꾸 미친 듯이 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애가 오죽하면은 너무 울어가지고 지쳐가지고 그나마 잠이 들었지만 또 잠에서 깨면은 다시 미친 듯이 우는 약간 이거에 리바이벌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또 부모님이 이상한 감지를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어머니는 한 번쯤 의심을 해봤대요. 다른 사람이 쓰던 나무 가구를 쓰면은 안 좋은 거는 알고 있다만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찰나에 아버지가 좀 미신을 안 믿으시는 쪽이다 보니까 그냥 쓰자. 어때? 뭐 그런 걸 못 알아 믿냐? 약간 이랬는데 갑자기 애가 미친 듯이 울고 밖에 나가면 멀쩡하고 이상한 일이 자꾸 집에서 일어나니까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아버지도 좀 생각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외할머니께서 좀 신기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외할머니를 집에 모시고 강유 좀 한번 봐달라. 애가 집에만 있으니까 자꾸 좀 이런다. 하고서는 외할머니께서 딱 강유를 한번 쓱 보더니만
아야 이거 나무 귀신이다. 애한테 나무 귀신 붙었다. 딱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일단 아는 무당 올 때까지 임시방편으로 애 입에다가 칼을 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애 입에 진짜 임시방편으로 아마 이게 칼등을 물렸을 거예요. 칼등을 물리고서는 그렇게 좀 임시방편식으로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이게 애가 미친 듯이 울다가도 조금씩 가라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 지인 무당분을 부르셔서 네. 집에서 실제로 구슬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무 귀신을 실제로 무당 구슬로 쫓아내고 그 자리에서 장을 바로 폐기 처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점점 집에서 일어났던 현상이나 애가 너무 아파했던 그 현상도 많이 줄어들고 그 뒤부터는 부모님 나무 가구를 잘 안 썼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이 강유의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그러면 왜 하필 강유한테 나무 귀신이 붙어서 애를 저렇게까지 힘들게 했던 거냐 했더니만 그게 아마 집에서 제일 기가 약한 사람이래서 약한 사람이다 보니까 더 붙어서 아마 더 괴롭혔을 거라고. 네. 그런 오래된 나무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혼이 좀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원혼이라고 맞아요. 해야 될까요? 네, 네. 혼령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무 가구는 되도록이면은 손 없는 날 집에 가져 들어오든 쇠부지로 된 가구를 사용을 해라라고 그때 당시 무당분과 외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는 기억이 없지만 부모님께서는 미신을 안 믿는 아버지만큼도 네. 다시 한번 믿게끔 만드는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집에 남아있는 가구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무로 된 거는. 그렇지. 예. 그런 이야기가 살짝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네. 두 가지 이야기다. 시들무든 아니면 대부분 하면 안 되는, 함부로 네. 하면 안 되는 네,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맞아요. 또 법 내려온다님께서 들려주시니까 또 이런 사례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네. 있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집에도 사실 지금 나무장이 엄청 큰 게 하나 있기는 해요. 네. 저게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 태어나기 전부터 사용했던 장인데 네. 원래 그 장이 무슨 나무 재질이어서 악귀를 내쫓고 집안의 풍수를 좋게 하는 그런 장이다라고 하시고 두고 가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점점 저 나무장이 되게 뭐랄까 기가 빨린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 나무장이? 제가 저 나무장한테 기가 빨리는 기분이랄까 뭔가 네. 저것 때문에 저랑 맨날 어머니랑 스트레스 받아 하거든요. 저거 좀 어떻게 빨리 빼자. 저거 되게 기분 나쁘다. 네. 분명 저게 그런 나무가 아닌데 그래서 한 번쯤 좀 의심을 해보고 있어요. 나무 가구가 오래되면 진짜 그럴 수도 있다는데.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잘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구가 있어요, 집에. 네. 근데 그 가구가 괜히 신경 쓰이고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일이 없잖아요, 다른 가구에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냥 멀쩡히 가만히 있는 가구가 뭔가 기빨리는 것 같고 신경 쓰이고 그럴까? 그때는 버려도 상관없는 가구라면 버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집 인테리어도 안 맞고 해가지고 네. 사실 지금 최근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럴 네. 때는 버리는 게 난데 그럴 때 네. 이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못 버리게 한단 말이죠. 그니까요. 특히나 뭐 어머니든 아니면 다른 분이든 이거 왜 멀쩡한데 왜 버려? 하면서 못 버리게 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네. 있는 건데 이제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 조금 그 땡기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또 귀신 붙고 이런 가구에는. 근데 뭐 정확한 건 아니니까 법 내려온다님 이것도. 그쵸. 네. 사실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만 그쵸. 괜히 찜찜해가지고요. 근데 우리 귀족님들께도 다시 한번 법 내려온다님이 말씀하셨지만 절대 물건을 함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 또 좋은 네.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법 내려온다님. 재미없지만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또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만으로도 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물건을 함부로 가지고 온다. 뭐 이거까지는 요즘 당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뭐 흉가나
아니면 뭐 폐건물 이런 데서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고 물품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돌아가셨어, 죽었어 하면 그 물건은 다 당근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모르고 구매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명란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명란님께서 들려주실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이야기인지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명란님,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긴장되고 떨리면서 설레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죠? 네. 딱히 무섭다기보다는 친구들은 무서워했는데 들으신 시청자분들은 무서워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난 이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공포의 감정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귀신을 매번은 모르겠지만 단월적으로 좀 많이 목격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보다도. 네,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팠거나 하면은 많이 보이기 시작했었는데 네. 어렸을 때는 귀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상한 사람이다 였는데 이제 크면서 이게 귀신이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시작하고 그게 당연한 줄 알게 되고 그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괜찮아요. 긴장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렛츠가 하면 명라님은 닉네임이 명라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난 명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네, 바로 갈게요. 렛츠가 낭명라. 갈게요. 저는 18살 때까지는 학원을 다니다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서 이제 야간 자유학습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본관에랑 별관으로 두 건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본관에는 1학년, 3학년 그리고 별관에는 2학년 교실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유학습실은 본관인 1학년, 3학년이 쓰는 자유학습실이 있었는데요. 1층에는 1학년, 2층은 2학년, 3층에는 3학년이 사용하고 있고 저는 2학년이어서 2층에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가 책 한 권이 없는 거를 확인을 하고 감독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원래는 야간 자유학습 시간에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안 되는데 책을 놓고 와서 공부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본관에서 별관으로 이동하는 계단을 이용해서 넘어갔습니다. 네. 원래 중간고사 기간이 땐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저희 2학년 선생님들은 빨리 끝나시고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교무실이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무실이 문이 잠겨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냥 창문을 넘어서 가든 뒷문이 열려있으면 뒷문을 이용해라 라고 하시길래 네, 창문은 열어놔 있으니까 창문을 넘어서 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와중에 교무실 문을 보니 교무실이 문을 잠궈놓으면 사무실로 잠궈놓는단 말이에요.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는 다 문을 사무실로 잠궈놔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서 교무실을 보는데 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무실에 누가 계시나 보다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상하다, 문이 열려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그냥 저희 키만 들고 반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학교 위치가 2층에 1반, 2반, 3반이 있는데 1반, 2반은 붙어있고 제 반이었던 3반만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반을 들어가는 쪽이 화장실을 가거나 저희 반 학생 아닌 이상 저희 반 앞에 올 일이 없는 구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불도 안 켜고 귀찮으니까 교실에 딱 들어가고 문을 닫은 다음에 책을 꺼냈어요. 근데 책을 꺼내는 그 순간에 창문에 뭐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도쪽 창문에. 또 저게 뭐지 하고 봤는데 학생이 있네? 그래서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우리 반을 지나가나 보다 하고 있는데 이상하다? 근데 화장실을 가려고 하면 지나가야 되는데 창문을 통해서 저희 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쭉 쳐다보는데 뭔가 이상하길래 보니
저희가 2000년도 들어가면서 교복을 한번 바꿨어요. 지금 교복은 갈색 마이에 갈색 조끼 그리고 노란색 넥타이에다가 갈색 치마고요. 옛날 교복은 빨간색 체크 무늬의 리본, 남색 조끼, 남색 마이였어요. 바꿀 수 있지. 네. 보고 있는데 우리 교복이 아닌 거예요. 저희 언니랑 저랑 10살 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옛날 교복을 알아요. 그래서 저건 우리 게 아니네? 우리 교복이 아니구나. 옛날 교복인데 그러면은 저건 귀신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긴장되거나 만약에 귀신을 보면 저는 무당도 아니고 이게 뭐 퇴치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김소한무 거북이와 두루미라는 책 가사를 속으로 외우다 보면 되게 긴장한 게 풀리면서 조금 괜찮아지더라고요. 속으로 계속 그거를 말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다시 일어나 보니 복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되겠다 하고 문을 여는 순간에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분명 제가 자무실을 열고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앞문이 잠겨있지? 하고 보니 계속 열리지가 않고 문이 잠겨있는 것 마냥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망했다. 저희 반은 뒷문이 고장이 나서 뒷문이 안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창문밖에 없다 보니까 책상을 이제 벽으로 민 다음에 창문을 넘어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복도 불이 다 켜진 거예요. 뭐지 하고 보니까 친구 한 명이 오면서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이러길래 나 지금 책 가지러 왔는데 문이 잠겼다. 그 친구가 문을 열어주고 나왔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왜 걸쇠를 잠궈놓고 어떻게 들어간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 키를 제가 들고 있고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갔는데 자물쇠가 걸려있다고 하니까 아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문이 잠긴 거다. 그래서 누굴 못 봤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귀신이 했어도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장난을 치는 건가? 내가 반에 간 걸 아니까? 그래서 친구랑 그냥 아무 말 없이 각자 이제 야자시 가자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조용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책을 가지러 이제 걔는 2반 학생이었어요. 교무실에 문이 열려 있는지 안 열리는지 모르고 그냥 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돌아가야지 했는데 걔가 계속 문을 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덜컹덜컹 하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지 하고 우리 반에 왔는데 창문을 통해서 봤던 건 제 옆에 제가 봤던 그 귀신이랑 똑같은 귀신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너무 놀래가지고 문을 바로 열어주고 나왔고 그러고 같이 갔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각자 야자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긴장이 되고 무서우니까 공부에 집중도 안 되고 그냥 1시간을 그렇게 버리고 끝나고 버스 정류장에 가는데 거기서 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할 겸 했는데 야, 나 너 찾았는데 이거 가지고 있어 하고 주는 게 염색팔찌인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가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걸 나한테 왜 주냐 필요 없다 하고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아니야 이거 너 가지고 있어야 돼 너 진짜 가지고 있어야 돼 하고 주면서 저한테 했던 담보가 이게 너가 가지고 다니다가 끊어지면 절대 다시 줍지도 말고 챙기지도 말고 그냥 가라. 분명 가는 길에 끊어질 거다. 이렇게 당부를 하더니 버스에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집에 가야 되니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서 저희 집까지 10분 거리인데 그게 진짜 가로등이 없는 진짜 옛날 시골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노래를 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염소팔찌가 누가 이렇게 건드는 것처럼 탁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하고 그냥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잡아 뜯은 것 마냥 염주가 뜯어지면서 퍼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이거 끊어졌으니까 챙겨야지 하고 이렇게 죽고 있는데 친구가 했던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우니까 부랴부랴 뛰어가서 집에 들어온다마자 친구한테 DM으로 야, 나 팔찌가 끊어졌다.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하는 말이 이게 어제 사연을 보내고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이게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무당이셨대요. 근데 친구 주변에 귀신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가지고 있어라 하고 준 팔찌였는데 친구가 야자실에서 잠이 들었나 봐요. 근데 거기 꿈에서 그 귀신이 저희 집 가는 길을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정말 원망하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내면 제가 위험할 것 같아서 너한테 줬는데 다행히 나 끊어줬으면은 다시는 너한테 나타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난 뒤에 친구들한테 막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앞에서 돌비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누가 겪었을 수도 있고 안 겪었을 수도 있다고. 네. 저희 반 학생 한 명이 나도 우리 반을 기숙사생이어서 잠깐 들렸는데 반 안에 누가 있더라. 분명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있었다. 화장실 지나가면서 애들이 체육시간이면 저희 강당을 가니까 반에 아무도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화장실 앞에 있다 했잖아요, 교실이. 다른 반 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반을 봤는데 누가 있어서 여기 체육시간 아닌가 해서 물어보려고 문을 열었더니 아무도 없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학교가 귀신이 잘 보이는 학교였어요. 오이? 다 애들이 귀신을 봤다, 사람이 많다 이랬는데 저희 어머니도 거기 출신이시고 저희 언니들도 저희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 엄마가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거기 학교가 공동묘지였는데 네. 다 부시고 고등학교를 원래 상고 그냥 인문계고를 이렇게 나눠서 썼다가 합친 거거든요. 거기가 남녀공학으로. 근데 남녀공학으로 합칠 때 기숙사 쪽에 무덤이 있었대요. 네. 근데 기숙사를 만들어준다고 그걸 밀고 기숙사를 세웠는데 거기서 할아버지 귀신이랑 아이 귀신이 자꾸 보인다 등 오. 수업 많은 얘기가 돌았었어요. 근데 친구들은 제가 가끔씩 귀신을 보는 걸 아니까 야, 너 기숙사 한번 놀러 와봐 하길래 근데 기숙사생 아닌 학생은 못 들어가는데 그때가 딱 수능 끝나고 네. 풀어줄 때여서 제가 그냥 기숙사를 놀러 가서 하룻밤 자야 되겠다 하고 친구 기숙사에서 자게 된 거예요. 자고 있는데 자꾸 2층 침대였거든요. 제가 2층을 쓰고 1층에 친구가 쓰고 건너편에 친구 2명이 2층 침대에서 자는 4인실이었어요. 근데 자꾸 누가 제 발을 계속 건드는 것 같은 거예요. 뭐지? 하고 눈을 떴는데 그때 봤던 그 반에서 봤던 그 귀신이 랑 머리 위에 아예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형체만 보지 자세히 못 본단 말이에요. 귀신을 봐도. 네. 근데 학교에서만 그 모습이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예. 머리 위에 있던 아이 귀신이 제 머리를 붙잡고 들었다 놨다 제 머리를 하고 있고 여자 귀신은 제 발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섭잖아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려고 보니까 가위가 눌리고 가위를 눌리는 시작부터 애들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한 명씩. 그래서 갑자기 애들이 저를 흔들어서 깨워서 애들이 갑자기 저를 내려오라고 하고 다 뛰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나와서 다 끝에 있는 사감쌤까지 뛰어서 너네 봤어? 너네 봤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저랑 같이 2층 침대 치던 친구가 자질 않고 휴대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머리를 들더니 내려치고 머리를 들더니 또 눕고 계속 그걸 반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쳤나 생각을 했나 봐요. 친구가. 야, 미쳤냐?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계속 머리를 말 받고 있으니까 얘가 진짜 미쳤구나, 단단히 미쳤구나 하고 내려오는 순간에 옆에서 밑에 있는 애들이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서 어떤 여자 목소리가 너도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다 깨운 거예요. 무서우니까. 밑에 있는 애들 깨우고 저도 깨우고 나와서 말하는데 그 밑에 있는 친구 둘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봤다고. 다 셋이 가위를 눌렸고 안 자고 있던 애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희 4명이 그 방을 못 가겠다 무서워서 사감쌤한테 진짜 저희 방 못 가겠어요. 무섭다고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감쌤이 저희 방에 가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가 있냐. 오늘 너만 봐준 건데 왜 그러냐. 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섭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걸 진짜 새벽에 밤새고 이제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나 본 거 같아. 니네들이 말했던 그 귀신들을 저랑 똑같이 귀신을 보는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어머니가 무당이세요. 아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아요? 어머니가 진짜 잘 보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친구한테 당부를 했대요. 만약에 내가 꿈을 꿨는데 어떤 학생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를 할 거다. 그때 이걸 줘라 하고 준 게 부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거 뭐냐고 했는데 어머니가 너한테 주래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독교다 보니까 이거를 가지고 있는다 해서 소용이 있을까가 있었는데 염두팔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뭐 지갑에 들고 다녀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넣어놓고 그거를 이제 지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부적이 들고 있던 지갑을. 그때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제가 딱 코로나 시국에 대학을 가서. 근데 제가 코로나를 걸린 거예요. 제가 몸이 아프면 귀신을 본다 했잖아요. 예. 그 부적이 사라지고 코로나를 걸린 이후부터 제 자취방에서 귀신이 우글우글한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형체만 보이고 자세히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귀신인지 그림자인지 뭐지? 이렇게 계속 무서우니까 그때 친구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부적을 잃어버렸는데 내 자취방에 귀신이 우글우글 거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를 바꿔주면서 하는 말이 너가 기가 너무 세서 귀신들이 좋아한다. 네 몸을 탐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막 무당 이런 걸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귀신을 봐도 그냥 내 몸이 힘드니까 헛것을 보나 보다 였고 그렇지. 어렸을 때는 저희 엄마한테 계속 그랬대요. 엄마 저기 뭐가 있어. 엄마 저기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머니가 아무것도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믿기 시작했던 게 스님이 한 분 계셨어요. 놀러를 갔는데 절에 딱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막내가 기가 세네. 엄마한테 첫째 둘째 어렸을 때 겁나 아팠지. 근데 막내 태어났을부터 안 아팠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스님이. 오, 예. 막내가 기가 세서 눌러주고 있는데 막내가 기가 너무 세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몸이다. 그리고 무당들이 가면 저한테 계속 그래요. 왜 와? 너 볼 줄 알잖아. 너가 왜 와? 너 보이는 거 없어. 기가 너무 세서 볼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기가 센 거예요. 근데 최근까지는 안 본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일하는 곳이 카페예요. 그래서 디저트를 만드는 카페인데 그 부엌에 계속 지금 몸도 안 아픈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 지금도 현재 진행 중으로 귀신을 보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학창시절 때 이런 일들도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처음 귀신 본 것도 궁금해요. 항상 대부분은 처음부터 안 해주시고 내가 기억에 남는 것부터 먼저 하시긴 하는데 처음에 어떤 걸 겪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는 저희 언니가 나이 차이가 난다 했잖아요. 10살 차이다 보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여행을 가시면은 언니들한테 맡기고 가요. 근데 중학생 때 새벽에 언니랑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둘째 언니를 이제 부른 거예요. 독립한 언니를 부르고 같이 있는데 영화를 보는데 제 옛날 방이랑 안방이 건너편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거실이 있고 거실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옛날 방에서 안방으로 누가 뛰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5살짜리 앤데 투블럭한 남자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이러면서 언니 이렇게 부르니까 언니가 왜 이러는 거예요. 뭐가 있는데? 했더니 언니가 너가 잘못 본 거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하고 영화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시 안방에서 제 방으로 뛰어가는 걸 다시 본 거예요. 와 미쳤다.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여기 뭐가 있다고 내 방에 누가 뛰어갔다고 이렇게 어린 마음에 얘기를 했는데 언니가 그때 제가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기운이 좀 세게 와가지고 너가 약을 먹어서 꽃을 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저희 언니가 과일을 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과일을 눌렸는데 이게 언니한테 들은 거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언니가 바닥에서 잤어요. 제가 원래 바닥에서 자는데 언니가 어차피 너 일찍 잘 거니까 자기 침대 밑에서 핸드폰 좀 하게 밑에서 자겠대요. 그래서 그냥 오케이 하고 침대에서 자는데 언니가 과일가 눌린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저를 계속 불렀는데 대답도 없고 화가 난 거예요. 이제 일어나면 죽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저희 언니가 바닥에 누워있었으니까 책상 밑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언니가 얼굴은 들지 못했는데 희한하게 책상 밑이랑 이 방 풍경이 다 보이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책상 밑에 어떤 남자애가 쭈그려 앉아있는데 계속 자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제 발 밑을 가리키면서 계속 보라고 이렇게 가리키더래요. 근데 언니가 그 순간에 수많은 말들이 들리면서 남자 여자 다수의 목소리가 제 침대 밑에서 들리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뭐지 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욕을 하면서 깼대요. 그래서 언니가 저를 깨우면서 너는 내가 불렀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나도 안 하냐고 때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맞으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언니가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봤던 남자애가 혹시 입었던 티가 뭐였냐? 흰티 이랬죠. 그랬더니 바지는 흰 바지 이랬더니 자기도 본 것 같다고 와, 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처음 보기 시작한 후부터 몸이 아프거나 그랬대 보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시작이 됐구나. 진짜 네. 순간순간 보이는 걸로 시작을 하셨구나. 네. 그러면 언니분도 보시는 거긴 한데? 가위로나마? 언니는 어렸을 때 가위 눌리기만 하다가 이제는 안 눌린다고 하고요. 저희 언니가 진짜 아팠었거든요. 어렸을 때 장도 이렇게 꼬이고 진짜 장병치레가 많아서 엄마가 네. 걱정할 정도로 얘는 왜 이렇게 장병치레가 많아 해서 진짜 편식을 해도 뭐라 안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저 딱 태어나니까 언니가 안 아프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언니가 그냥 그러고 보니 너 태어난 뒤부터는 가위를 그렇게 눌린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눌렸었네, 그때는. 그땐 제가 계속 아팠잖아요. 아프면 귀신을 보고 그러니까 아프면 기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가 약해짐으로써 보이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짧은데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이게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건너고 있는데 목을 계속 까딱거리면서 귀신이 있는데 여기 한쪽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사람이 아니구나. 다가올 때까지는 그냥 신이 나서 노래 들으면서 저러는 건가 싶었는데 예. 저는 친구들이랑 항상 하는 말이 사람 많은 곳에 귀신이 항상 많죠. 있다라고 하거든요. 학교가 특히 제일 많고 횡단보도에서 가끔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 저건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좀 다른 점이 뭘까요? 뭐 목을 흔들고 있거나 좀 괴기하게 혀가 길게 빠져 있거나 이런 경우는 누구든 알겠지만 진짜 사람인 줄 알고 지나가는 그냥 분들이 있으니까. 사람 딱 지나갈 때 그냥 느낌이 와요. 아 저건 사람이 아니다. 오호. 아 내가 본 건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가거든요. 아는 척하거나 보는 걸 알면은 괴롭힐 것 같고 그렇지, 대부분. 괴롭힘을 예. 당해 본 적이 있으니까 예. 무시하고 가자 하고 하는데 가끔씩 그냥 사람인 줄 알고 쳐다보다가 아 사람이 아니구나 할 때도 있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건너편에 사람을 쭉 쳐다보는데 길 건너편에 사람의 표정이 보일 리가 없잖아요. 아, 맞네. 솔직히 너무 뭐니까? 근데 계속 쳐다보면 그 사람의 표정이 보여요. 그러면은 내가 저걸 어떻게 보고 있지? 라고 할 때도 있어요. 형체로 많이 보이긴 하는데 형체로 보여도 가끔씩은 아 저 사람이 웃고 있네? 하고 있으면서 보면 내가 저기 건너편에 있는데 어떻게 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냥 귀신인가 보다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래 겪어 오셨던 분들은 아 이거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는 별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겠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또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명란님께서 이야기하심에 있어서 너무도 잘 표현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이제 계속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명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명라님이 해주실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명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그러면 오늘 명라님께서 준비하신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명라입니다. 명라예요! 요번에는 쓸데없는 호기심 때문에 A라는 친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복학을 했고 복학을 하면서 동기들이 오랜만에 술 마시러 가자 했는데 학교 근처에 술 마실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날 잡고 펜션 잡아서 놀자 해서 펜션을 잡고 놀았어요. 그래서 뭐 몇 명은 고기 사러 가고 몇 명은 숙소에 남아서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A라는 친구랑 B 친구가 둘 다 남자애였어요. 그래서 A군이랑 B군이랑 저랑 셋이서 구경을 좀 할 겸 걸어 좀 가보자 하고 펜션 뒤쪽으로 가니까 무덤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딱 좋다. 우리 담력 훈련하자. 이게 A군의 의견이었고 저는 왜 담력 훈련을 굳이 해야 할까?
제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동기들도 만났고 거기서 그냥 내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하지 말자 할 수는 없어서 그래 좋아하자 하고 고기 파티도 하고 술을 조금 마신 채 담력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총 8명에서 모였고 여자 4셋, 남자 4이 놀러 가게 되었고요. 펜션은 2개 잡아서 남자 펜션 쪽이 무덤이 더 가까워서 거기서 술을 마시고 놀았던 거예요. 그래서 코스는 무덤까지 가는 길에 우물 하나가 있었고 무덤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다 찍고 오는 걸로 해서 남녀 둘이 짝을 지어서 가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안 가고 싶은데 그래도 겁이 없는 A군이랑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A군한테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고요. 저희가 마지막 차례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다 돌아오는데 그냥 되게 재미가 없는 듯이 오더라고요. 당연히 뭐 우물이랑 무덤밖에 없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저는 그냥 그 무덤이라는 공간이 조금 싫어서 가기 싫어하거든요. 저희 조상 무덤도 아니고 모르는 조상의 무덤이니까. 그리고 관리된 무덤이면 덜 무서울 것 같은데 정말 무성한 풀이 가득한 무덤이었어요. 그리고 비석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누가 묻혀있는지 모르는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지 하고 A군이랑 둘이서 프레쉬를 비치고 가고 있는데 무덤에 딱 도착하니까 뭐 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자 했는데 A군이 갑자기 너 귀신 보는 방법 알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동기들한테는 본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 아니 모르는데 그런 게 있어? 라고 물어보니 돌비님 사연에 나왔던 것 중에 여우창문이란 게 있었을 거예요. 설명은 하진 않고 여우창문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무덤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그런 거는 안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물어봤는데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보여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 하면서 밑에 있던 돌멩이를 무덤 쪽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돌멩이를 던지자마자 제 눈에는 무덤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보이는데 이게 제가 뭐 무당처럼 귀신이 저게 뭐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상한가 보다 하고 친구를 데리고 그냥 갔습니다. 뭐 돌아와서 술 파티를 더 하고 아무렇지 않게 잠을 자고 있는데 술을 마셨다 보니까 그냥 다 거실에 뻗거나 했는데 저는 누가 주변에 사람이 있거나 잠을 못 자서 핸드폰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A군이 벌떡 일어나더니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러냐 술 많이 마셔서 힘든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귀접을 한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도 아니고 귀접을 했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고 물어봤어요. 뭐 가위 눌린 게 아니고 귀접이라고? 이랬더니 아니 자기가 누워있는데 계속 기분 좋은 느낌이 자기를 만지는 것 같더래요. 진짜 부드러운 손길이 내 팔과 다리를 쓸면서 가는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1시간이 넘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10분도 안 됐어요. 걔네들이 잠든 지. 그래서 아니야 너 잠 지 10분밖에 안 됐어. 이랬더니 그만큼 너무 기분이 좋았고 황홀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느꼈을 땐 그게 황홀하진 않고 느낌이 이상하다라는 그런 후기들을 유튜브 영상 그런 거에 들었으니까 그냥 네가 술을 마셔서 그냥 네가 이상한 거야. 아니야 빨리 자. 귀찮게 하지 말고. 그리고 핸드폰을 또 다시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다 일어나고 집을 치우고 있는데 A군이 자꾸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일어나 우리 다 치우고 가야 돼 이러고 깨웠는데 A군이 귀찮다고 깨우지 말라고 승질을 부리는 거예요. 저희한테. 화가 나죠. 우리는 막 분리수거하고 다 하고 있는데 얘는 누워만 있으니까. 그래서 한 친구가 열받아서 걔를 걷어찼습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아이씨 하고 욕을 하면서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A군은 차가 없어요. 펜션이 지금은 사라졌는데 산 쪽에 있어서 차가 있어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버스 타려면 한 1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야 있는 곳인데 얘가 그냥 가버리니까 야 어떡하냐 쟤 데려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그 욕먹은 그 친구도 열이 받아서 됐어 지가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도 차가 없고 저도 뚜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그냥 빨리 청소를 하고 친구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저희가 늦게 나왔다 해도 조금 걸어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되는 A군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A군 안 보이는데 그랬더니 야 얘가 걸어갔겠냐? 택시 타고 갔겠지 이러면서 비아냥을 거리는 친구들 소리를 듣고 그러겠구나 싶었어요. 근데 저는 계속 안 좋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얘가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요. 기접이라 귀신을 봤단 소린 건데 근데 어제 술도 마셨고 그랬을 때는 보인 게 없었는데 얘가 도대체 뭘 봤다는 걸까 싶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다 지나고 학교에 수업을 들으러 갔는데 제가 A군이랑 수업이 다 겹쳤거든요. 근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A군이 안 보인다. 너네 소식 들었어? 왜 안 나오냐? 걱정이 된 나머지 친구한테 A군이랑 저랑 사이에 친한 친구 중에 C양이 있었는데 그 C양이 A군이 전 남친이고 친한 친구로 남아서 같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C양한테 야 A군이 연락이 안 된다 걱정돼서 얘기를 했는데 C양이 그렇게 걱정되면 너가 집에 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걱정하는 건 아닌데 좀 거슬리는 게 있어서 이랬더니 주소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취방에서 얘 자취방에 쳐보니 버스로 5분? 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귀찮은데 그래도 가보자. 걱정은 되니까 하고 갔습니다. 문을 막 두드렸어요. 야 안에 있지? 이렇게 두드리는데 옆집에서 문을 열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사람 있어요? 요새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듣고 나오는 사람도 못 봐서 집 나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안 본 지 한 달이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니다 여기 짐 뺐나? 이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안에 소리가 미세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안 열면 나 경찰에 신고해서 문 딴다 이렇게 협박하는 식으로 야 죽은 거 아니지? 야 일어나봐 이렇게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더라고요. 근데 A군이 정말 건장한 청년, 군대도 현역으로 갔고 심지어 운동을 좋아하던 친구라 정말 건장했거든요. 근데 문을 열 사람은 A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완전 빼짝 마른 남자가 제 눈앞에 서 있던 거예요. 그러면 저 입장에선 A군이란 생각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인가 보다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봐요 하고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 A군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이름을 말하면서 나 맞아.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말랐냐 너 어디 아파? 라고 물어보려고 하는 순간에 집 안쪽에서 뭐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한 명도 아니고 13명이 보이더라고요. 너 혹시 그때 이후로 너가 느꼈다고 했던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매일같이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때는 분명히 헤어질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A군에게 13명이 보이는 거는 뭔가 있다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무당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어떡하지라고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 둘이 자취방에 있기도 뭐하고 그 귀신 득실득실한 곳에 얘를 데리고 카페에 가서 앉아서 저는 멍을 때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 얘를 데리고 무당을 가야 할까. 아니면 얘를 데리고 교회를 갈까. 아니면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 중에 무당 엄마도 있고 할머니도 있으셨으니까 그럴까 고민을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이 사는 동네에 무당이 얼마나 용한 무당이 있는지도 모르고 얘를 데리고 지역 이동을 하기에는 저도 무서운 거예요. 저 귀신들이 해를 끼칠까봐 저한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번 도전은 해보자 하고 고등학교 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 연주 팔찌를 준 그 친구보다는 그때 같이 봤다고 했던 무당 딸이 어머님이 무당이 되신 지 별로 안 되셨을 때였어가지고 좀 더 용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거를 되게 싫어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지는 않는데 친구한테 전화해서
어머님한테 한번 연락을 좀 해줄 수 있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오시더니 제가 그 정확한 무당칭을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편하게 여자분이시니까 선녀부사님이라고 할게요. 선녀부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랑 딸 친구로 만나는 게 아니라 무당으로서 손님으로 온 거라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많이 혼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선녀부사님 여기 제 친구예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니까 정말 처음 본 얼굴로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어이구, 예. 너 그 무덤이 뭔 줄 알고 건드렸어? 너 큰일 났네. 그 무덤 주인 지금 화났는데 돌아갈 생각이 없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한 명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무덤 이렇게 하나 묻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보여야 하는 사람은 한 명이어야 되는데 제가 보이는 건 3명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하시는 말이 무덤 하나에 많이 묻혀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무섭잖아요. 한 번도 손님들한테도 대할 때 화내신 적이 없으시던 보살님이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니까 우리가 정말 큰일을 냈구나. 어떡하지? 하다가 나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본인에서는 지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구슬한다 해서 이분들이 가실 것도 아니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러고 가신다고 하시니 보내야죠. 붙잡고 뭐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뭐 해줄 수 있다고 반정을 받았으니. 근데 가면 갈수록 애인은 되게 말라가더라고요. 병원에 가도 호전도 없고. 그래서 제가 그냥 무덤에 가서 빌어보자. 사과를 하든 용서를 구하든 그래도 화가 누러지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못 먹어도 고 아니겠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갔는데 펜션이 사라지고 무덤도 사라지고 건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거기 카페가 생긴다고 다 밀어버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당황스러운 거죠. 공사장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무덤 하나 있지 않았냐. 혹시 그 무덤 주인 가족분들 아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무덤 주인 없다고. 없는지 한참 됐다고. 거기 무덤이 있긴 했는데 그걸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러시면서 다 죽었어. 그 무덤 들어오선 후부터 거기 펜션도 장사 안 되고 뭐 장사도 안 되는데 여기는 또 카페 한다고 지금 들어왔는데 여기 장사가 되려나? 다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식당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표정으로 아저씨들 눈에서는 저희가 어린애들이 어떡하지 이렇게 쭈글쭈글 거리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는데 저 밑에 내려가면 이장이 있을 거야. 그 이장한테 물어봐. 그 무덤 어디다 치웠는지. 네 라고 이장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이장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분양할 사람도 없고 뭐 어디다 할 수도 없어서 노숙자분들이거나 가족들이 없는 분들이 안치되는 납골당이라고 하죠. 거기에 안치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가서 뭐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할 수가 없을 거라고. 안치된 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납골당이 아니라 진짜 이름도 안 적혀있고 무연고자다 보니까 그냥 다 어디에 한꺼번에 안치된 걸 수도 있고 해서 뭐 할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했구나. A군은 망했다 하면서 주저알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득 든 생각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라고 했어요. 친구한테. 네? 귀신들은 바다를 못 넘어간다 하더라. 섬에 있는 귀신은 육지로 못 온다. 육지에 있는 귀신은 섬으로 가지 못한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너 어차피 유학 갈 생각이 있었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없는데 내가 무당도 아니고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줬던 것 같다. 말할머니가 숨기시는 한 번도 섬을 벗어난 적이 없다. 바다를 건너가지 못하니까. 건너려면 사람의 등을 타고 건너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 만약에 그냥 너를 따라온 거라면 업힌 건 아니지 않냐. 내가 보인 건 업힌 게 아니었으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겠냐 했더니 친구가 급하게 준비를 해요.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근데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해봐라 이런 조언이었는데 그 친구가 먼 곳은 아니고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으로 갔는데 연락이 되다 안 되다 반복을 하다가 어쩌다가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아니 다시 시작했다고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또 일본에서 유명하다는 무당, 역술사, 테마사 다 찾아가도 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냥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만 반복을 하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무덤은 절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하는 이유도 있고요. 특히나 관리되지 않은 무덤은 후손들이 관리를 안 해준 탓에 화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죠? 네, 이 이야기는 끝인데 좀 짧은 것 같아서 바로 일주일 전에 겪은 일까지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독감을 걸린 채 출근을 했는데 제가 귀신을 봤다 했잖아요. 저희 일하는 곳에. 근데 열이 오르니까 몽롱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의자에 앉아서 꾸벅 있었어요. 손님도 없고 할 것도 없고 몸도 아프고 매니저님도 독감이셨고 저도 독감이어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누가 머리를 누르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 담 걸렸나 하면서 어깨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지? 하고 있는데 옆으로 그때 검은 옷이 입은 그 귀신이 제 머리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오, 예. 근데 이러고 있으면은 손님이 오면은 제가 받질 못하잖아요. 머리는 눌려있고 머리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힘드니까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다시 제가 하는 그 두루미야 노래를 계속 외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발 풀려라 제발 하고 있는데 문에서 딸랑 소리가 나면서 풀린 거예요. 이거는 너무 내가 아파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매니저님한테 죄송하다 저 조퇴 좀 하겠습니다 했는데 조퇴는 안 되고 병원을 갔다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그냥 간단한 짐만 챙기고 병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계속 따라오더라고요. 오. 귀신이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저를 계속 누르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에 천근만근이 되고 큰일 났다. 병원 가기 전에 내가 쓰러질 것 같은데 하고 있는데 진짜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귀신이 많은지. 횡단보도에 딱 도착해서 건너기만 하면 병원인데 네. 거기에서 귀신들이 건너편 횡단보도에 우글우글 해 있는 거예요. 뭔가 어딘가로 행차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한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오, 예. 근데 뭔가 그 귀신이 저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하는 것처럼 저를 계속 그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행렬로 끼어들게 네. 하려고. 근데 저기 간 행렬이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감으로는 저게 저승길 가는 길인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하고 무시하고 그 행렬에 지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귀신들이 그냥 다 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고개를 돌려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고개만 돌아서 쳐다보는 그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 너는 여기 안 와라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 가는 길에 주저앉아서 진짜 제발 하느님을 찾았어요. 하느님 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제가 기독교 지방이다 보니까 제발 한 번만요 제발요 저 진짜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불벌벌 떨고 있으니까 지나가시던 할머님이 왜 그래요 이러는데 그 말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병원은 가야 되겠다. 내가 진짜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병원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그 오비 귀신이. 왜 얘는 나를 따라왔을까? 무섭기도 하고 이게 한 번도 저를 따라온 기세는 없었거든요. 따라왔어도 거기까지. 근데 끝까지 추천에는 없었어요. 처음인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 들어가서 진료를 보고 수액을 맞고 누워있는데 또 옆에서 계속 제 팔을 자꾸 끌어내려고 하는 모션으로 계속 저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어떡하지 진짜 너무 울고 싶은 거예요. 몸은 아프고 얘는 보이고 나는 병원에서 저게 보여요 하면서 미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다가 진짜 자지도 못하고 1시간 동안 시달리다가 다시 카페로 갔어요. 카페로 갔는데 매니저님이 상태를 보고 주퇴해라 해서 짐을 챙기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횡단보도에 서서 때까지는 걔가 옆에 있는 걸 봤어요. 네. 아, 끝까지 쫓아오려고 하나 보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가자 이러고 가고 있는데 안 건너더라고요, 횡단보도를.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 건너편을. 그랬더니 제가 그랬잖아요. 건너편인데도 귀신 얼굴이 보인다고. 귀신이니까 정말 저를 죽일 듯이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 카페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행렬이 지나가던 그 길이 버스 정류장 쪽이거든요. 그 건너편이 행렬 있는 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버스에서 친구한테 나 지금 이런 걸 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귀신이 너랑 같이 가려고 한 거 아니야? 너 데리고 가려고 한 거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가 그 귀신을 마주칠 때마다 느낌이 저승사자다. 저승사자가 저를 데리러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 생각에는 너가 저승사자를 본 것 같다. 계속 저승사자가 눈앞에 아른거린 거면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네. 너 죽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근데 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 귀신을 볼 때마다 아팠어요. 제가 감기 걸리면 열부터 나기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열이 나요. 독감 걸렸을 때도 그냥 내가 감기를 걸려서 열이 나나 보다 했는데 너무 심하게 힘드니까 갔던 거였거든요. 네. 만약에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병원을 가지 않았다 했으면 저도 거기에 행렬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같이 행차하면서 걸어가지 않았을까. 친구들은 너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경고한 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죠. 너 그러다가 죽는다를 네. 알려주려고 온 거 아닐까. 맞죠. 왜냐면 죽어야 오는 사람이고 데려가는 사람이니까. 그냥 잠시 한 명이 모자랐나 봅니다. 그래서 여차하게 같이 갈래? 이제 좀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정해진 명이 있으니 또 그냥 넘어간 게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 굉장히 미스테리하네요, 명란님 마지막 이야기가. 네. 그래서 이거를 무당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직접 봐야 알지 않을까. 그게 저승사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비스무리한 존재가 있을 수도 있지. 그 중간의 그쵸. 존재가. 예. 그 이후로 그 귀신을 보진 않았어요. 아직 안 아파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보이진 않더라고요. 볼 계속 필요가 없어요. 예. 시선이라는 건 느껴졌었는데 요새는 시선 같은 느낌이 들지 않은 거 보니까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이야기 너무너무 또 잘 해주셨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차근차근 들려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네. 네. 자, 오늘 명라님께서 들려주신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둘 다 너무나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고 무덤의 이야기도 정말 기억에 또 강력하게 남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귀족님들도 여러 가지 사연이 있으실 텐데 용기 내셔서 주저 마시고 저 믿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